믿기 힘들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절 낮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 준비로 분주하던 그 밤에 한 여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 보따리 하나가 툭 떨어졌고 문은 쾅 닫혔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집의 문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여인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성원이라는 양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번듯했고 논밭도 넉넉했습니다. 그 집에 10년 전 평민 출신의 처자 순옥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말이 없고 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 뿐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한 성품이 화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마나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품위 있게 행동했고 며느리 자랑도 곧잘 했지요. 하지만 집안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순옥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수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대청부터 사랑채까지 집안 구석구석 청소가 순옥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순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최씨 부인은 아랫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평민집 딸내미가 어디 감히 양반댁 제수 음식을 만드느냐고, 손이 그따위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옥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냥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순옥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집오고 2년쯤 지난 무렵 시아버지 이진사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요. 시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직접 유서를 쓰셨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맏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시절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밤 최씨 부인이 움직였습니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온 최씨 부인은 감나무 아래 땅을 파고 진짜 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철만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고르게 나눈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공평한 듯 보이게 해놓고 실상은 논밭 절반이 넘는 기름진 전답이 모조리 철만 앞으로 넘어가도록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위조 문서를 관아에 제출해 공식 유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진짜 유서는 차가운 땅속 감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듣고 계신 여러분도 확인하시죠? 철만이라는 자는 교활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노릇을 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형수 순옥을 걱정하는 척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검었습니다. 재산 문서를 꾸미는 날 밤 철만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워낙 눈치가 빠르니 혹시라도 뭔가 알아채면 어찌하겠느냐고요. 최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때는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설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제수 음식을 장만하다가 시아버지 제사상에 쓸 제기를 찾아 안방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딸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지요. 문서를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인장이라 하기에는 획이 달랐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 순옥은 깜짝 놀라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보아오던 그 점잖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이성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순옥이 차례상에 쓸 제기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제기를 팔아 넘기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믿는 사내였으니까요. 순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성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 해도 어머니 말 한마디에 고개를 돌리는 남편이 있다는 게.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직접 순옥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성원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불 밝힌 집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 있었고 숨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그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 한 줌 없는 처지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옥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나처럼. 마을 끝 빈 헛간을 얻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딱하다며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순옥은 자기 옷가지 하나를 찢어 개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체온으로 녀석을 녹였습니다. 그 설 전날 밤 순옥과 개는 그렇게 함께 눈보라를 견뎠습니다. 순옥은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진돌이라고 했습니다. 진하게 돌처럼 버티며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쫓겨난 지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굳었고 나물장사로 발바닥이 두꺼워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순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돌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진돌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처음 품에 안겼을 때는 작고 떨리던 녀석이 이제는 순옥의 허리춤까지 올 만큼 커졌습니다. 눈빛은 늘 순옥을 향했습니다. 순옥이 일하러 나가면 골목 끝까지 따라왔고 순옥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순옥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장면입니다. 진돌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가 땅을 파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곳이면 진돌이는 어김없이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심어둔 텃밭 여기저기도 온통 진돌이가 파헤쳐 놓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진돌아, 또 왜 이러는 거야? 순옥은 혀를 차면서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한편 시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최 씨 부인과 철마는 순옥을 쫓아낸 뒤로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위조문서는 이미 관아에 공식 유서로 등록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답은 모두 철만의 이름 아래 넘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유서는 감나무 아래에 깊이 묻혀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성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잘 처리했겠거니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내를 내쫓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게. 철만은 새로 얻은 전답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자기가 직접 일구어 얻은 땅이냥 행세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 자리가 빈 집에 철만의 새 아내를 들이며 집안이 다시 번듯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순옥의 이름은 도둑년으로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팔면 등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인이 양반가에서 제기를 훔친 그 사람 아니냐고. 순옥은 모른 척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베개가 젖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지 총 5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억울한이 쌓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순옥에게 그 한계가 찾아온 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삭바느질을 맡기러 오던 집에서 갑자기 일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둑질한 사람한테 바느질을 맡길 수 없다고요. 최씨 부인이 다시 한번 순옥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옥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돌아, 우리 어떡하냐?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다는 덕만 할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귀신같이 눈치가 빠르다는 그 어르신이 왜 이 낡은 헛간 앞에 서 계신 건지 순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멈은 순옥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진돌이가 할멈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진돌이는 할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본 게 있어. 이성원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말이야.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씨 부인이 새벽에 마당에 나왔더라고. 등불도 없이. 그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감나무 아래를 파고는 뭔가를 묻었지. 나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내다보다가 그걸 봤어.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감나무 아래. 최씨 부인이 직접 묻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덕만 할멈도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보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순옥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팔몸은 찻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어.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지. 악한 게 오래 가는 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억울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늘이 뭔가를 놓아둔다는 거야. 순옥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 같은 것이요. 할멈이 돌아간 뒤 순옥은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감나무 아래 뭔가를 묻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본 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획이 달랐던 그 인장이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너무 약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진돌이는 달랐습니다. 할멈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진돌이는 더욱 자주 무언가를 코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 방향으로 코를 치켜들고 킁킁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성원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바람 냄새를 맡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최씨 부인과 철마는 이 무렵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처분해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슬슬 불편해졌고 오래 머물다가는 일이 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만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설이 지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는 일이 꼬인다고. 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마을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작에 더 멀리 내쫓았어야 했다고.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감나무 아래 자기들이 묻어둔 것이 하늘의 눈에는 이미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악한 자는 언제나 방심합니다. 자기가 치워뒀다고 생각하니까요. 묻어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 겨울 순옥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감나무 아래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역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으면서 술잔에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 설날이 왔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세상을 덮듯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진돌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진돌이는 밤새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진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진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을 발자국을 찍으며 질주했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가 향한 곳은 바로 이성원 댁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것. 덕만 할멈이 흘리듯 말했던 그 한마디. 최씨 부인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진돌이가 오래된 종이 냄새에 반응해 땅을 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순간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진돌이는 감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돌아! 진돌아! 순옥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흙과 섞여 튀했습니다.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깊이, 더 깊이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돌이의 발끝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돌이가 입을 집어넣더니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 하나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름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날려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필체가 굳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에 흐릿하고 어색한 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힘있고 선명한 진짜 이진사의 인장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거였구나. 진짜 유서가 여기 있었구나. 10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구나. 진돌이가 순옥의 뺨을 핥았습니다. 순옥은 진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네가 찾았구나. 네가 찾아냈어. 하지만 순옥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철만이 설이 지나기 전에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들려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옥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마을 훈장 어르신 댁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훈장 박 어르신은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글도 읽고 법도 아는 분이었지요. 순옥이 헐레벌떡 들이닥쳤을 때 박 어르신은 설 차례 준비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두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박 어르신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관아에 등록된 유서 문서를 가져와야 됐네. 포조를 불러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어르신은 직접 관아 포조를 불렀습니다. 설 아침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던 그 시간에 이성원댁 대문 앞에 포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의 손에는 관아에 보관된 위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제사상 앞에 앉아 있다가 대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만도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성원은 영문을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마당 한가운데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감나무 아래서 나온 진짜 유서, 다른 하나는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였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인장의 획이 달랐습니다. 종이의 나이도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만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마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어르신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문서는 위조요. 진짜 유서는 땅속에 묻혀 있었소. 10년 동안이나. 최 씨 부인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만이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을. 그때 마당 안으로 덕만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설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지요. 덕만 할멈은 포졸 앞에 서서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이성원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 최 씨 부인이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뭔가를 묻는 것을 내가 이 눈으로 봤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원이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꺾였습니다. 두 문서를 손에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을 알아본 겁니다. 10년 전 문갑 안에서 보았던 위조 문서와 지금 땅속에서 나온 진짜 유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이성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를 내가 쫓아낸 게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최 씨 부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철만은 뒤돌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이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철만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10년 동안 억울하게 산 그 여인이 도둑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속았어. 저 나쁜 것들한테.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얗게. 순옥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눈꺼풀 안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리채 잡힌 채 끌려 나오던 그날 밤이, 눈 속에서 진돌이를 품에 안던 그 순간이, 베개를 적시며 혼자 울던 수많은 밤이. 진돌이가 순옥의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순옥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진돌아. 최 씨 부인과 철만은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유서 위조죄와 재산 강탈죄는 그 시절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철만 앞으로 넘겨진 전답은 모두 진짜 유서대로 이성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늦었어도 틀리지는 않는구나 하고요. 이성원은 무너졌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당신을 믿지 못했소. 하지만 순옥은 그를 향해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이 말 한마디로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설 아침 마을 전체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하늘은 끝내 순옥의 편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진돌이가 증명해 보인 설날이었습니다. 그 설날로부터 봄이 왔습니다. 순옥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봄햇살 아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졸고 있었지요. 순옥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미소였습니다. 최 씨 부인과 철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관아에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서 위조와 재산 강탈의 죄로 철만은 먼 고을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그토록 탐냈던 전답도 번듯하던 집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가고 묻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성원은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집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다고요. 순옥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녹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순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데 힘을 쓰기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각자 잘 살아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용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성원은 그 말 한마디를 남은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는 밤이 있었다고요. 눈보라치는 그 설날 밤이 꿈에 보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돌이, 순옥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진돌이는 그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늘 순옥의 옆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리기가 느려졌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마당에 나오면 어김없이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은 처음 품에 안기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짐승도 받은 온기는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나만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순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순옥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10년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은 땅속에 묻어도 하늘은 기억하고 선한 이가 베푼 작은 온기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순옥과 진돌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믿기 힘들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절 낮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 준비로 분주하던 그 밤에 한 여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 보따리 하나가 툭 떨어졌고 문은 쾅
닫혔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집의 문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여인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성원이라는 양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번듯했고 논밭도 넉넉했습니다. 그 집에 10년 전 평민 출신의 처자 순옥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말이 없고 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 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한 성품이 화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마나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품위 있게 행동했고 며느리 자랑도 곧잘 했지요. 하지만 집안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순옥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수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대청부터 사랑채까지 집안 구석구석 청소가 순옥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순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최씨 부인은 아랫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평민집 딸내미가 어디 감히 양반댁 제수 음식을 만드느냐고, 손이 그따위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옥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냥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순옥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집오고 2년쯤 지난 무렵 시아버지 이진사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요. 시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직접 유서를 쓰셨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맏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시절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밤 최씨 부인이 움직였습니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온 최씨 부인은 감나무 아래 땅을 파고 진짜 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철만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고르게 나눈다는 내용이었지요. 겉으로는 공평한 듯 보이게 해놓고 실상은 논밭 절반이 넘는 기름진 전답이 모조리 철만 앞으로 넘어가도록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위조 문서를 관아에 제출해 공식 유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진짜 유서는 차가운 땅속 감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듣고 계신 여러분도 확인하시죠? 철만이라는 자는 교활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노릇을 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형수 순옥을 걱정하는 척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검었습니다. 재산 문서를 꾸미는 날 밤 철만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워낙 눈치가 빠르니 혹시라도 뭔가 알아채면 어찌하겠느냐고요. 최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때는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설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제수 음식을 장만하다가 시아버지 제사상에 쓸 제기를 찾아 안방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딸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지요. 문서를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인장이라 하기에는 획이 달랐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 순옥은 깜짝 놀라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보아오던 그 점잖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이성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순옥이 차례상에 쓸 제기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제기를 팔아 넘기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믿는 사내였으니까요. 순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성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 해도 어머니 말 한마디에 고개를 돌리는 남편이 있다는 게.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최씨 부인은 직접 순옥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성원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불 밝힌 집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 있었고 숨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그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 한 줌 없는 처지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옥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나처럼. 마을 끝 빈 헛간을 얻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딱하다며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순옥은 자기 옷가지 하나를 찢어 개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체온으로 녀석을 녹였습니다. 그 설 전날 밤 순옥과 개는 그렇게 함께 눈보라를 견뎠습니다. 순옥은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진돌이라고 했습니다. 진하게 돌처럼 버티며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쫓겨난 지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굳었고 나물장사로 발바닥이 두꺼워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순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돌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진돌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처음 품에 안겼을 때는 작고 떨리던 녀석이 이제는 순옥의 허리춤까지 올 만큼 커졌습니다. 눈빛은 늘 순옥을 향했습니다. 순옥이 일하러 나가면 골목 끝까지 따라왔고 순옥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순옥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장면입니다. 진돌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가 땅을 파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곳이면 진돌이는 어김없이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심어둔 텃밭 여기저기도 온통 진돌이가 파헤쳐 놓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진돌아, 또 왜 이러는 거야? 순옥은 혀를 차면서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한편 시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최씨 부인과 철마는 순옥을 쫓아낸 뒤로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위조문서는 이미 관아에 공식 유서로 등록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답은 모두 철만의 이름 아래 넘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유서는 감나무 아래에 깊이 묻혀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성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잘 처리했겠거니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내를 내쫓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게. 철마는 새로 얻은 전답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자기가 직접 일구어 얻은 땅이냥 행세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자리가 빈 집에 철만에 새 아내를 들이며 집안이 다시 번듯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순옥의 이름은 도둑년으로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팔면 등주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인이 양반가에서 제기를 훔친 그 사람 아니냐고. 순옥은 모른 척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베개가 젖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지 총 5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억울한이 쌓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순옥에게 그 한계가 찾아온 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삭바느질을 맡기러 오던 집에서 갑자기 일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둑질한 사람한테 바느질을 맡길 수 없다고요. 최 씨 부인이 다시 한번 순옥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옥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돌아, 우리 어떡하냐?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다는 덕만 할몹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귀신같이 눈치가 빠르다는 그 어르신이 왜 이 낡은 헛간 앞에 서 계신 건지 순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몸은 순옥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진돌이가 할몸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진돌이는 할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본 게 있어. 이상원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말이야.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벽에 마당에 나왔더라고. 등불도 없이. 그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감나무 아래를 파고는 뭔가를 묻었지. 나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내다보다가 그걸 봤어.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감나무 아래. 최 씨 부인이 직접 묻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덕만할멈도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보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순옥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팔몸은 찻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어.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지. 악한 게 오래 가는 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억울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늘이 뭔가를 놓아둔다는 거야. 순옥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 같은 것이요. 할몸이 돌아간 뒤 순옥은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감나무 아래 뭔가를 묻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본 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획이 달랐던 그 인장이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너무 약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진돌이는 달랐습니다. 할몸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진돌이는 더욱 자주 무언가를 코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 방향으로 코를 치켜들고 킁킁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성원 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바람 냄새를 맡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최씨 부인과 철마는 이 무렵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처분해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슬슬 불편해졌고 오래 머물다가는 일이 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만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설이 지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는 일이 꼬인다고. 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마을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작에 더 멀리 내쫓았어야 했다고.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감나무 아래 자기들이 묻어둔 것이 하늘의 눈에는 이미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악한 자는 언제나 방심합니다. 자기가 치워뒀다고 생각하니까요. 묻어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 겨울 순옥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감나무 아래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역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으면서 술잔에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 설날이 왔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세상을 덮듯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진돌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진돌이는 밤새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진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진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을 발자국을 찍으며 질주했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가 향한 곳은 바로 이성원 댁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것. 덕만 할멈이 흘리듯 말했던 그 한마디. 최씨 부인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진돌이가 오래된 종이 냄새에 반응해 땅을 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순간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진돌이는 감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돌아! 진돌아! 순옥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흙과 섞여 튀했습니다.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깊이, 더 깊이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돌이의 발끝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돌이가 입을 집어넣더니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 하나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름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날려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필체가 굳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에 흐릿하고 어색한 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힘있고 선명한 진짜 이진사의 인장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거였구나. 진짜 유서가 여기 있었구나. 10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구나. 진돌이가 순옥의 뺨을 핥았습니다. 순옥은 진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네가 찾았구나. 네가 찾아냈어. 하지만 순옥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철만이 설이 지나기 전에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들려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옥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마을 훈장 어르신 댁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훈장 박 어르신은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글도 읽고 법도 아는 분이었지요. 순옥이 헐레벌떡 들이닥쳤을 때 박 어르신은 설 차례 준비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두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박 어르신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관아에 등록된 유서 문서를 가져와야 됐네. 포조를 불러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어르신은 직접 관아 포조를 불렀습니다. 설 아침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던 그 시간에 이성원댁 대문 앞에 포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의 손에는 관아에 보관된 위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제사상 앞에 앉아 있다가 대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만도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성원은 영문을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마당 한가운데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감나무 아래서 나온 진짜 유서, 다른 하나는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였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인장의 획이 달랐습니다. 종이의 나이도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만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마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어르신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문서는 위조요. 진짜 유서는 땅속에 묻혀 있었소. 10년 동안이나. 최 씨 부인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만이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을. 그때 마당 안으로 덕만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설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지요. 덕만 할멈은 포졸 앞에 서서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이성원 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 최 씨 부인이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뭔가를 묻는 것을 내가 이 눈으로 봤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원이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꺾였습니다. 두 문서를 손에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을 알아본 겁니다. 10년 전 문가반에서 보았던 위조 문서와 지금 땅속에서 나온 진짜 유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이성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를 내가 쫓아낸 게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최 씨 부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철만은 뒤돌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이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철만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10년 동안 억울하게 산 그 여인이 도둑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속았어. 저 나쁜 것들한테.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얗게. 순옥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눈꺼풀 안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리채 잡힌 채 끌려 나오던 그날 밤이, 눈 속에서 진돌이를 품에 안던 그 순간이, 베개를 적시며 혼자 울던 수많은 밤이. 진돌이가 순옥의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순옥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진돌아. 최씨 부인과 철만은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유서 위조죄와 재산 강탈죄는 그 시절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철만 앞으로 넘겨진 전답은 모두 진짜 유서대로 이성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늦었어도 틀리지는 않는구나 하고요. 이성원은 무너졌습니다. 마당이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당신을 믿지 못했소. 하지만 순옥은 그를 향해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이 말 한마디로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설 아침 마을 전체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하늘은 끝내 순옥의 편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진돌이가 증명해 보인 설날이었습니다. 그 설날로부터 봄이 왔습니다. 순옥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봄햇살 아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졸고 있었지요. 순옥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미소였습니다. 최씨 부인과 철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관아에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서 위조와 재산 강탈의 죄로 철만은 먼 고을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그토록 탐냈던 전답도 번듯하던 집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가고 묻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성원은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집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다고요. 순옥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녹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순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데 힘을 쓰기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각자 잘 살아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용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성원은 그 말 한마디를 남은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는 밤이 있었다고요. 눈보라치는 그 설날 밤이 꿈에 보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돌이, 순옥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진돌이는 그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늘 순옥의 옆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리기가 느려졌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마당에 나오면 어김없이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은 처음 품에 안기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짐승도 받은 온기는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나만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순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순옥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10년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은 땅속에 묻어도 하늘은 기억하고 선한 이가 베푼 작은 온기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순옥과 진돌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믿기 힘들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절 낮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 준비로 분주하던 그 밤에 한 여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 보따리 하나가 툭 떨어졌고 문은 쾅
닫혔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집의 문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여인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성원이라는 양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번듯했고 논밭도 넉넉했습니다. 그 집에 10년 전 평민 출신의 처자 순옥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말이 없고 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 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한 성품이 화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마나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품위 있게 행동했고 며느리 자랑도 곧잘 했지요. 하지만 집안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순옥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수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대청부터 사랑채까지 집안 구석구석 청소가 순옥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순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최 씨 부인은 아랫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평민집 딸내미가 어디 감히 양반댁 제수 음식을 만드느냐고, 손이 그따위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옥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냥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순옥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집오고 2년쯤 지난 무렵 시아버지 이진사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요. 시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직접 유서를 쓰셨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맏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시절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밤 최 씨 부인이 움직였습니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온 최 씨 부인은 감나무 아래 땅을 파고 진짜 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철만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고르게 나눈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공평한 듯 보이게 해놓고 실상은 논밭 절반이 넘는 기름진 전답이 모조리 철만 앞으로 넘어가도록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위조 문서를 관아에 제출해 공식 유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진짜 유서는 차가운 땅속 감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듣고 계신 여러분도 확인하시죠? 철만이라는 자는 교활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노릇을 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형수 순옥을 걱정하는 척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검었습니다. 재산 문서를 꾸미는 날 밤 철만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워낙 눈치가 빠르니 혹시라도 뭔가 알아채면 어찌하겠느냐고요. 최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때는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설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제수 음식을 장만하다가 시아버지 제사상에 쓸 제기를 찾아 안방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딸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지요. 문서를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인장이라 하기에는 획이 달랐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 순옥은 깜짝 놀라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보아오던 그 점잖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이성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순옥이 차례상에 쓸 제기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제기를 팔아 넘기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믿는 사내였으니까요. 순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성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 해도 어머니 말 한마디에 고개를 돌리는 남편이 있다는 게.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최씨 부인은 직접 순옥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성원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불 밝힌 집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 아래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속에 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 있었고 숨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그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 한 줌 없는 처지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옥은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나처럼. 마을 끝 빈 헛간을 얻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딱하다며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순옥은 자기 옷가지 하나를 찢어 개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체온으로 녀석을 녹였습니다. 그 설 전날 밤 순옥과 개는 그렇게 함께 눈보라를 견뎠습니다. 순옥은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진돌이라고 했습니다. 진하게 돌처럼 버티며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쫓겨난 지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굳었고 나물장사로 발바닥이 두꺼워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순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돌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진돌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처음 품에 안겼을 때는 작고 떨리던 녀석이 이제는 순옥의 허리춤까지 올 만큼 커졌습니다. 눈빛은 늘 순옥을 향했습니다. 순옥이 일하러 나가면 골목 끝까지 따라왔고 순옥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순옥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장면입니다. 진돌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가 땅을 파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곳이면 진돌이는 어김없이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심어둔 텃밭 여기저기도 온통 진돌이가 파헤쳐 놓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진돌아, 또 왜 이러는 거야? 순옥은 혀를 차면서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한편 시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최씨 부인과 철마는 순옥을 쫓아낸 뒤로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위조문서는 이미 관아에 공식 유서로 등록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답은 모두 철만의 이름 아래 넘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유서는 감나무 아래에 깊이 묻혀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성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잘 처리했겠거니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내를 내쫓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게. 철마는 새로 얻은 전답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자기가 직접 일구어 얻은 땅이냥 행세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자리가 빈 집에 철만에 새 아내를 들이며 집안이 다시 번듯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순옥의 이름은 도둑년으로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팔면 등주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인이 양반가에서 제기를 훔친 그 사람 아니냐고. 순옥은 모른 척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베개가 젖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지 총 5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억울한이 쌓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순옥에게 그 한계가 찾아온 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삭바느질을 맡기러 오던 집에서 갑자기 일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둑질한 사람한테 바느질을 맡길 수 없다고요. 최 씨 부인이 다시 한번 순옥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옥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돌아, 우리 어떡하냐?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다는 덕만 할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귀신같이 눈치가 빠르다는 그 어르신이 왜 이 낡은 헛간 앞에 서 계신 건지 순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멈은 순옥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진돌이가 할멈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진돌이는 할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본 게 있어. 이성원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말이야.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벽에 마당에 나왔더라고. 등불도 없이. 그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감나무 아래를 파고는 뭔가를 묻었지. 나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내다보다가 그걸 봤어.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감나무 아래. 최 씨 부인이 직접 묻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덕만 할멈도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보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순옥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팔몸은 찻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어.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지. 악한 게 오래 가는 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억울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늘이 뭔가를 놓아둔다는 거야. 순옥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 같은 것이요. 할멈이 돌아간 뒤 순옥은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감나무 아래 뭔가를 묻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본 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획이 달랐던 그 인장이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너무 약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진돌이는 달랐습니다. 할멈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진돌이는 더욱 자주 무언가를 코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 방향으로 코를 치켜들고 킁킁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성원 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바람 냄새를 맡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최 씨 부인과 철만은 이 무렵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처분해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슬슬 불편해졌고 오래 머물다가는 일이 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만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설이 지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는 일이 꼬인다고. 최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마을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작에 더 멀리 내쫓았어야 했다고.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감나무 아래 자기들이 묻어둔 것이 하늘의 눈에는 이미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악한 자는 언제나 방심합니다. 자기가 치워뒀다고 생각하니까요. 묻어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 겨울 순옥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감나무 아래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역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으면서 술잔에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 설날이 왔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세상을 덮듯이 내렸습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진돌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진돌이는 밤새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진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진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을 발자국을 찍으며 질주했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가 향한 곳은 바로 이성원 댁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것. 덕만 할멈이 흘리듯 말했던 그 한마디. 최 씨 부인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진돌이가 오래된 종이 냄새에 반응해 땅을 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순간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진돌이는 감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돌아! 진돌아! 순옥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흙과 섞여 튀했습니다.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깊이, 더 깊이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돌이의 발끝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돌이가 입을 집어넣더니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 하나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름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날려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필체가 굳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큰아들 이성원에게 집과 논밭 전부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에 흐릿하고 어색한 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힘있고 선명한 진짜 이진사의 인장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거였구나. 진짜 유서가 여기 있었구나. 10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구나. 진돌이가 순옥의 뺨을 핥았습니다. 순옥은 진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네가 찾았구나. 네가 찾아냈어. 하지만 순옥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철만이 설이 지나기 전에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들려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옥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마을 훈장 어르신 댁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훈장 박 어르신은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글도 읽고 법도 아는 분이었지요. 순옥이 헐레벌떡 들이닥쳤을 때 박 어르신은 설 차례 준비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두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박 어르신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관아에 등록된 유서 문서를 가져와야 됐네. 포조를 불러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어르신은 직접 관아 포조를 불렀습니다. 설 아침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던 그 시간에 이성원댁 대문 앞에 포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의 손에는 관아에 보관된 위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제사상 앞에 앉아 있다가 대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만도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이성원은 영문을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마당 한가운데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감나무 아래서 나온 진짜 유서, 다른 하나는 관아에 등록된 위조 문서였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인장의 획이 달랐습니다. 종이의 나이도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만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마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어르신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문서는 위조요. 진짜 유서는 땅속에 묻혀 있었소. 10년 동안이나. 최 씨 부인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만이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을. 그때 마당 안으로 덕만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설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지요. 덕만 할멈은 포졸 앞에 서서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이성원 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 최 씨 부인이 등불도 없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뭔가를 묻는 것을 내가 이 눈으로 봤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원이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꺾였습니다. 두 문서를 손에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을 알아본 겁니다. 10년 전 문가반에서 보았던 위조 문서와 지금 땅속에서 나온 진짜 유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이성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를 내가 쫓아낸 게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최 씨 부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철만은 뒤돌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이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철만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10년 동안 억울하게 산 그 여인이 도둑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속았어. 저 나쁜 것들한테.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얗게. 순옥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눈꺼풀 안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리채 잡힌 채 끌려 나오던 그날 밤이, 눈 속에서 진돌이를 품에 안던 그 순간이, 베개를 적시며 혼자 울던 수많은 밤이. 진돌이가 순옥의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순옥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진돌아. 최씨 부인과 철만은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유서 위조죄와 재산 강탈죄는 그 시절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철만 앞으로 넘겨진 전답은 모두 진짜 유서대로 이성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늦었어도 틀리지는 않는구나 하고요. 이성원은 무너졌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당신을 믿지 못했소. 하지만 순옥은 그를 향해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이 말 한마디로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설 아침 마을 전체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하늘은 끝내 순옥의 편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진돌이가 증명해 보인 설날이었습니다. 그 설날로부터 봄이 왔습니다. 순옥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봄햇살 아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졸고 있었지요. 순옥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미소였습니다. 최씨 부인과 철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관아에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서 위조와 재산 강탈의 죄로 철만은 먼 고을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그토록 탐냈던 전답도 번듯하던 집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가고 묻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성원은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집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다고요. 순옥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녹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순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데 힘을 쓰기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각자 잘 살아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용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성원은 그 말 한마디를 남은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는 밤이 있었다고요. 눈보라치는 그 설날 밤이 꿈에 보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돌이, 순옥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진돌이는 그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늘 순옥의 옆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리기가 느려졌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마당에 나오면 어김없이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은 처음 품에 안기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짐승도 받은 온기는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나만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순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순옥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10년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은 땅속에 묻어도 하늘은 기억하고 선한 이가 베푼 작은 온기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순옥과 진돌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